누군가에게는 그저 낡은 봉투 하나.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봉투 속이 전부인 삶이 있습니다. 죽은 아들의 어린 딸이 걱정돼 두 아들 몰래 소녀에게 땅을 남긴 한 어머니, 그리고 병문안 오는 이들이 건넨 몇 분씩을 모아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어린 소녀의 손에 쥐어주었을 때 그 순간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큰 유산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작별은 준비할 수 없는 이별이더군요. 그날 병원 복도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가 입원해 있던 712호 병실의 부의자에는 가족이라고는 어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준호의 아내 서연과 갓 돌진한 딸 하우는 준호의 병상 곁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고요. 그러다 잠시 후 다급하게 의료진들이 뛰어들어오고 어머니 김순자 여사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숨이 가쁜 준호는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그만 고개를 숙이고 말았지요. 무슨 소리를 하니 너 같은 아들을 둔 게 내 자랑이었다. 이야, 준호야. 어머니는 그렇게 병실 바닥에 주저앉자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 울음은 마치 오랫동안 품어온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이란 자본조 감히 해야 할 수가 없겠지요. 김순자 여사에게는 큰 아들 강민수, 둘째 아들 강진호, 그리고 오늘 이별한 막내 아들 강준호,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세 아들을 무사히 키워냈다고 생각한 순자는 막내 아들 준호를 3년 전에 결혼시키며 자신이 할 일을 다했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었습니다. 남편이 사망 후 큰아들 민수는 순자에게 자신이 가장 겸 아들이라며 순자에게 살갑게 대하면서 꽤나 많았던 남편의 유산을 많이 가져갔고 사업을 한다며 실패를 거듭해 손실을 많이 입혔습니다. 그 와중에도 큰 며느리 정희는 비싼 명품 가방과 비싼 가구들에 대한 사치심을 버리지 못해 큰 아들 민수는 따로 살면서도 수시로 찾아와 늘 어머니에게 돈 달라고 조르기만 했었죠. 처음엔 어려서 큰 형이 하는 일을 잘 몰랐던 둘째 아들 진호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자 큰 형이 어머니의 재산 중 어떤 것을 매각해서 돈을 챙기려 하면 큰 소리로 싸워가며 재산에 대한 지분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결혼 후 분가 후에도 그런 다툼은 둘째 진호가 소영과 결혼하여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덕분에 민수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착복했던 것은 어느 정도 멈춰졌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는 어머니가 매일 두 형 때문에 잠 못 들고 고민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본 막내는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항상 순자의 편에서 순자만 걱정하며 지냈습니다. 순자에게는 준호가 든든한 위안이자 동반자였습니다. 그런 준호가 결혼을 하자 두 형은 아파트 사주는 것도 배 아픔지 준호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어머니한테 살림도 배우고 같이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요. 어머니는 무척 좋아하셨고 준호와 서연은 기꺼이 순자와 함께 살며 재미있고 단란한 삶을 꾸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중한 것은 셈이 나서 빨리 빼앗아 가는 것처럼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딸 하은을 낳고 얼마 후 간암에 걸린 것입니다. 순자는 남편도 이미 암으로 잃었는데 불행하기도 그 유전이 막내 아들 준호에게 전해졌나 봅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준호의 간병으로 정신없이 뛰어다녔고 순자는 아직 귀여워하는 하은을 돌보며 가슴 안에 견해 송곳이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미가 지금 간병하느라 일도 못하고 병원비도 너무 많이 들어간 이 도곡동 아파트 하나를 팔아서 병원비하고 생활비하고 쓰라고 줘야겠다. 순자가 민수와 진호 내외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두 부부는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준호가 길게 봐야
6개월에서 1년이라잖아요. 어차피 가망이 없는데 그 많은 돈을 지금 재수 씨한테 왜 줘요? 그랬다가 병수발 힘들다고 돈 들고 나가버리면 어쩌려고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냥 병원비나 조금 못 해주세요. 순자는 기가 막혔지만 두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도 없어서 어쩌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이 준호는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장례식은 조초됐습니다. 민수 내외와 진호 내외는 장례식에 참석해 얼굴만 비추고는 금세 자리를 덮고 순자는 장례식장 한편에서 소녀를 품에 안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고사리 손으로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었고요. 우리 소녀, 얼마나 예쁘니 내 아빠 어릴 때랑 꼭 닮았다? 그렇게 아이를 보듬으며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은 오히려 말없이 장례식장을 나서는 형들의 뒷모습보다 서연의 가슴에 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장례를 치는 후 민수와 진호 내외가 집으로 들이닥쳐 재수씨 서연에게 막말을 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는 나가야지요. 준호가 있을 때 이 집 며느리 이 집, 지금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하고 둘이 뭐하러 살겠다고 버텁니까? 아직 나이도 창창한데 나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을 한다 해도 저희는 이해하고 축하해 줄 테니까 이제 나가서 재수씨 인생 사세요. 이렇게 해주는 게 고마운 거라는 거 나중에 다 아시게 될 거예요. 당황한 서연은 아이를 안고 쭉 견고하고 순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은 서로를 향해 이제 집안일은 우리 둘이 알아서 하자고 말했지요. 서연과 이 집안과의 인연은 그렇게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사진첩 하나를 매일 꺼내보았습니다. 병색인 준호가 딸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 그 아이가 웃으며 케이크 앞에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며느리 이에 환한 미소까지 담긴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사진이 아들이 남긴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내가 참 못난 어머니였어. 밤마다 작은 손거울처럼 사진차를 펼쳐놓고 어루만지는 순자의 성길에는 문어전에 리는 그리움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가끔 아들 며느리 이들이 집에 들러서 장보고 난 몇천 원, 몇만 원을 집에 두고 가면 순자는 그걸 손녀와 원의 장난감 박스 밑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아이가 찾아오면 뭐라도 하나 쥐어줄 수 있게. 아무도 몰랐습니다. 순자가 그렇게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동안 형들과 형수들은 점점 노골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재산 정리 미리 해두셔야죠. 괜히 나중에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요. 재수식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서류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괜히 어머니 시간 끌다가 잘못하면 형제들 사이에 싸움만 나요. 거기다 소식 끊긴 재수식까지 덤벼들어 싸우면 그 꼴 좋겠어요? 엄마가 미리 교통정리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 말들 속에는 순자가 누구를 더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을 감추고 있는지를 꽤 뚫어보려는 냉정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 앞에서 조용히 국만 드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물었죠. 준호가 하늘에서 보면 뭐라 그럴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구름만 소리 없이 오갔을 뿐이었죠.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랑 닮은 하은이를 한 번만 더 보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좀 안심이 될 텐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는데 하지만 때로는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멀어지는 사람도 있더라.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준호의 장례식이 끝나고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막내 며느리 서연은 이제 더 이상 지인과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딸 하은이와 단둘이 집에서 쫓겨난 후 작은 빌라를 얻어 힘겹게 살고 있었죠. 병원비로 남은 빚, 장례식 비용, 그리고 하은이와의 생활비까지 방문교사로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서연의 하루는 늘 바빴고 거울 속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색연필 하나를 들고 선 하은이에게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은이 다음 달에 사면 안 될까? 우선 집에 있는 남은 거 다 쓰면 엄마가 꼭 사줄게. 하은이는 살짝 눈을 깜빡이더니 금세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다 사줄 거니까요. 그 말에 서연은 무너지듯 고개를 떨고 씁니다. 한편 순자는 매일 밤 방 안에 불을 꺼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탁자 위 액자 속에는 준호와 하은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죠. 내 새끼, 저 손녀도 많이 컸을 텐데 얼마나 컸을까. 막내 며느리한테 전화라도 한번 해볼까. 손이 휴대폰 위로 가려는 찰나 문득 들려오는 큰 며느리 정희의 목소리가 순자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막내 동서랑 연락하시는 거 아니죠? 아유, 그런 집이랑 엮이지 말아야지. 피곤해져요.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중얼거리는 말했죠. 형제라는 건 책임이 따르잖아요. 준호야 이제 없고 재수 씨는 남이야. 어머니, 우리끼리만 신경 쓰자고요. 하은이는 준호의 딸이다. 내 손녀야. 순자가 어렵게 입을 열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키우시게요? 교육비, 생활비 다 되시게요? 어머니가 그 몸으로 언제까지 책임지게요? 책임도 없이 정만 내는 거, 그게 누구를 위한 건데요? 지금은 모른 척하고 살아야 재수 씨도 좋은 남자를 만나 새로 시작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그날 밤 순자는 그 말을 되새기며 준호의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하은이의 탯줄이 담긴 봉투, 출생신고서 사본, 그리고 함께 찍은 작은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지요. 그걸 가슴에 꼭 안고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 손으로 키우지 못해도 그래도 내 아들 준호의 피줄이야. 내가 남길 건 이 아이한테 남겨야지. 내 아들이 그걸 원할 거야. 그 순간 아주 조심스럽고 조용한 결심이 순자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시내 법무법인 사무실을 조용히 찾았습니다. 최대 노사는 그녀의 사정을 찬찬히 들은 후 조용히 물었지요. 자녀분들 몰래 막내 며느리 이윤서연 씨와 손녀 강하온 양에게 이 시골 땅을 증여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순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여기요, 이 땅은 우리 준호가 제일 좋아했어요. 논두렁 옆에 피는 개망초꽃도 예쁘다며 매년 사진 찍었거든요. 큰 애들은 시골 땅이라 돈도 몇 푼 안 되니 신경을 안 써서 있는 줄도 몰라요. 내 손녀 하은이한테 이걸 주고 싶어요. 다만 우리 아들들은 절대로 몰라야 해요. 걔네가 알면 며느리와 손녀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나를 달달 볶아서 내가 죽어요. 최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의 변경은 정식 절차로 처리하겠습니다. 증여의 자는 오늘로 기재하고 며느님께는 제가 따로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죽기 전에 단 한 번만 하은이 얼굴만 다시 볼 수 있다면 그걸로 다 될 것 같은데 순자는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명을 마친 뒤 순자는 눈을 감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은해요. 시. 순자는 눈을 감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눈가엔 아주 조용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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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순자는 창문 너머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은이의 사진을 꼭 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넓고 다시 보러 갈게. 그땐 뭘 하나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머물던 집은 언젠가 기억의 향기로 가득 차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자리에 욕심과 두려움이 먼저 자리를 틀기도 하지요. 어느 날 아침 우편 배달부가 우편함에 우편물을 꽂아놓고 갔습니다. 순자의 집은 현대적으로 지은 2층 집이었고
순자는 준호와 서연과 하은이 함께 살았던 2층 방에서 밖을 내다보며 앉아있고 냈었죠. 순자는 창가에 앉아있다가 우편 배달부가 문 앞에 잠시 멈추었다가 가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내려와 문을 열었습니다. 하은이의 그림이 그려진 엽서가 벙그라니 꽂혀 있었습니다. 그림에는 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고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문점점 할문점넘 허닝 모논 접이시부터입니다. 나도 할머니 닮았대요. 미소가 번지던 그 순간 순자는 너무도 기뻐 엽서를 가슴에 꼭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순자가 하은이 엽서에 기쁨의 눈물을 흘린 1시간 도채 안 돼요.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이삿짐 좀 들여놓을게요. 크고 무뚝뚝한 목소리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이삿짐 운반하는 일꾼들이 민수의 살밈을 들고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뒤엔 큰 며느리 이정희가 상자를 하나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제부터 여기 같이 살 거예요. 어머니 요즘 집값도 그렇고 혼자 사시기도 위험하니까요. 순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없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너네는 내가 이미 집도 사주고 거기서 잘 살고 있었잖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도대체 여긴 왜? 어머니 요새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집을 세놨어요. 어차피 혼자 이 큰 집에서 지내시기도 적적하실 테고 이 집도 나중에 우리 거잖아요. 미리 들어와서 모시려는 거예요. 부모랑 같이 사는 게 효도죠. 요즘 시대에 효도 그 말에 담긴 빈 껍데기 같은 공허함이 순자의 가슴을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둘째 아들 진호가 이삿짐 트럭을 몰고 도착했습니다. 그 뒤엔 둘째 며느리 소영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따라왔고요. 형만 들어올 순 없죠. 우리도 들어오겠습니다. 어머니, 이 침방 넓은데 비워두면 뭐해요?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면 딱 좋겠더라고요. 진호야, 너희도 왜 갑자기 그러니? 어머니 요즘 같은 세상에 남조원 일 시키면 안 되죠. 형만 들어와서 생색내는 거 보기도 싫고 우리도 열심히 효도하고 잘 모실게요. 가만히 있다가 괜히 나중에 우리 못 빠질 수도 있고 그러기 전에 가까이서 모시려는 거예요. 그 순간 순자는 직감했습니다. 이들이 모이기 시작한 이유가 사랑도 효도도 아님을. 그날 저녁 거실 소파에는 민수와 진호 두 아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순자의 부동산을 이전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 목록이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하나씩 진호하고 저한테 명예 이전해 주세요. 상속세보다 이렇게 조금씩 증여해서 정리하는 게 더 이득이래요. 민수가 말했고 진호는 곧장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왕 다 같이 사는 김에 명의도 우리들 앞으로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좋죠. 괜히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재수 씨도 상속인이라고 와서 주장할 텐데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왜 이러니 벌써부터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나중에 얘기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 혹시라도 잘못되시면 남는 건 다 법적 문제예요. 요즘 재산 때문에 소송 나는 집 많잖아요. 큰 며느리 정희가 조용히 잔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히 망난동사한테 뭐라도 주실 생각은 아니시죠? 우린 그쪽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쪽 아이는 제사에도 못 부를 거고 이 집에 올릴 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끝이 날카롭게 내리꽂혔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아직 준호의 옷장과 사진들 그리고 하은이에게 줄 봉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말처럼 주물거렸습니다. 하은아, 너의 아빠 준호는 누구보다 형들을 존경하고 믿었단다. 그런데 지금 너의 아빠의 방이 형들과 형수들의 발자국으로 더럽혀지고 있어? 어느 날 아침 정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어디 아프신지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순자는 무언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정희와 소영은 막무가내로 순자를 병원으로 끌고 가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날이 순자에게는 이 집과의 마지막 작별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 수치가 많이 나빠져서 지금 상태라면 합병증으로 상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희와 소영은 순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늦달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와 진호, 정희와 소영은 심각한 얼굴로 상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빨리 명예 이전을 서둘러야 해요. 그러면서 서로 좋은 부동산을 갖겠다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장남인데 강남에 있는 건물은 우리가 가져야죠? 민수와 정희가 주장했습니다. 요즘 장남 차남이 어디 있어요? 돌아가시면 다 똑같이 상속되는 거 모르세요? 그건 안 됩니다. 진호와 소양도 양보는 없었습니다. 그럼 빨리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들 다 매매를 해서 둘이 나눠요. 그럼 불만 없죠? 정희가 말했습니다. 아니 형수님, 그동안 있던 재산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많이 받아갔잖아요. 맨날 사업 자금이 모자라니 어렵니 하면서 며칠 팔아먹었잖아요. 똑같이 나누는 건 아니죠? 그동안 팔아먹은 게 얼마인지 계산해 볼까요? 진호가 거실 테이블을 손으로 탁탁 치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험한 말과 고성이 오간 후에 결국 민수가 조금 더 양보하는 쪽으로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진호는 순자의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의사한테 어떤 상태인지 얘기 들으셨죠?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겠습니다. 당분간은 병원에서 계속 지내세요. 여기서 어머니 건강 관리도 해주고 병도 치료해주고 할 거니까 여기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순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집에서 쉬고 싶다. 집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 민수와 진호는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계시면 누가 매일 당연히 혈압 체크도 못하고 필요한 치료도 못해요. 그냥 병원에서 편히 계세요. 집에 계시면 누가 제때제때 끼니 챙기고 하겠어요? 순자는 달리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집으로 가면 결국 짐덩어리 취급밖에 못 받을 거라는 건 이미 안 봐도 다 예견되는 일이니까요. 그때 민수와 진호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돌아가시고 나서 괜히 형제들 싸우고 원수져서 서로 사이 안 좋게 지내는 거 안 바라시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정리를 해줘요. 그럼 우리 둘이 서로 합의해서 사이좋게 앞으로 엄마, 아버지 재산 잘 모시면서 의좋게 살아갈게요. 지금 안 해주시면 저희는 세금으로 반 이상 날려야 되고 나중에는 집안 시끄러워지면 안 좋잖아요. 순자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자신이 버틴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순자는 민수와 진호가 내미는 서류에 모든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아들과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비싼 돈 들여 전문 간병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불편하신 거 있으면 여기 이 간병인한테 다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락할 일 있으면 이분이 우리 연락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 전화해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정희와 소영이 돌아가 놓은 간병인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순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아프네. 그건 약도 없죠. 그날 밤 병실에서 순자는 낯선 간병인의 손을 빌려 하은이의 사진을 베개 옆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은아, 꼭 한번 얼굴만이라도 보여다오. 그럼 할미는 이제 진짜 괜찮을 거야. 죽기 전까지 단 한 가지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을 확인받고 마지막으로 한번 눈을 맞추는 일. 그런 작고도 절실한 바람이 어떤 유산보다 귀한 것일지도 모르는 순자의 마음에는 참 바람 남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중섭병원. 4인실 병실 맨 구석에
순자는 오늘도 참 바람을 등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벽에 붙여둔 작은 사진 속 준호와 딸 하은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만이 그녀의 하루를 지탱하는 유일한 위로였지요. 하은이 얼굴 딱 한 번만 보면 좋겠는데 간병인에게 조용히 중얼거리던 말은 벽 속으로 사라지는 바람 같았습니다. 며칠째 얼굴 한 번 비추지 않는 두 음연은 대체로 이런 식의 문자를 남기곤 했습니다. 어머니, 바빠서 이번 주도 힘들겠어요. 간병인 있잖아요. 저희까지 오면 감염 위험이 있어요. 간병인은 문자를 읽어주고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돌아서 나가면서 두 음연에 대해 혀를 끌끌 찼습니다. 가끔 병원 로비에서 마주친 간병인들 사이에서는 순자를 조용하고 손 안 가는 환자로 기억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누군가의 짐이 되는 걸 무척이나 미안해하는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순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담당 의사가 병실 문을 닫고 간병인과 단둘이 있던 순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김 여사님, 지금 상태로는 며칠 넘기시기 어렵습니다. 혹시 뵙고 싶은 가족 있으시면 지금 연락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순자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윤서연, 우리 막내 며느리랑 우리 손녀 하원이 좀 와줬으면 좋겠네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을 나섰고 최대한 조용하게 큰 아들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 시각 서연은 변함없이 바쁘게 방문교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맞으시죠? 김순자 여사님 병원에 계신데 지금 뵙고 싶어 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십니다. 순자의 담당 간병인의 전화였습니다. 의사가 아들들에게 먼저 연락을 한 후 간병인은 어머님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전했습니다. 두 아들은 맞지 않은 말투였지만 막내 동생의 재수 씨에게 연락해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어 한다고 연락하라고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핸드폰을 가슴에 꼭 쥐고 입술을 꼭 다문 채 고개를 끄겠습니다. 하원이를 조퇴시키기 위해 학교로 들어가던 서연의 눈가엔 벌써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오후 3시 40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자 순자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며 떠졌습니다. 하원이는 조심스레 병실 안으로 들어왔고 서연은 살며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그 순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원이 우리 하원이구나. 할머니 저예요? 하원이에요.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오래도록 가만히 아무 말 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기대도 어떤 후회도 없이 그저 하나의 사랑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어머니는 침대 아래쪽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침대 밑에 봉투 하나 있을 거야. 막내야 꺼내주렴. 서연은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였고 오래된 백화점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동봉투 정성스레 접힌 10,000원짜리 28장과 1,000원짜리 10장, 총 29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머니? 집에서 애들이 조금씩 놓고 간 돈하고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몇 분씩 주고 가면 내가 조금씩 몰래 숨겨놨어. 하은이 오면 뭐라도 하나 사주고 싶어서. 우리 손녀 생일도 혼자 지냈자니 준호 대신 내가 해주고 싶었어. 그 말에 서연은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두 아들의 눈치를 보며 몰래 돈을 모았을 생각에 서연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을 숨기셨어요?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그랬으면 아주버님들에게 무릎을 꿇어서라도 어머니 뵈러 왔을 건데 걔네들 널 못 오게 했거든. 혹시라도 재산 때문에 찾아온다고 생각할까봐 나도 그냥 내가 너무 바보였다. 하은이는 천천히 할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할머니, 저 이 돈으로 꼭 예쁜 원피스 사서 입고 아빠 사진 옆에서 사진 찍을 거예요. 할머니한테도 보여주러 올게요. 순자는 그제야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새끼, 내 웃는 얼굴 할미가
가슴에 꼭 안고 갈게. 그날 밤 하은이는 병원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하늘에 아빠도 보고 있었을까? 서연은 아이의 어깨를 꼭 감싸 안으며 대답했죠. 그럼 아빠랑 할머니 두 분 다 지금 하은이를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야. 어떤 이별은 조용히 찾아오고 남겨진 사람들은 뒤늦은 후회로 고개를 떨굽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널브러이 품어내고 나지요. 김순자 여사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던 병원. 강민수와 강진호 두 형제는 검은 정장을 입고 말없이 서 있었고 각자의 아내는 바쁘게 조문객들의 음식을 챙기고 부조돈을 챙기며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꽤 재료끼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어떤 친척도 어머니의 삶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어머니의 유산에 관한 얘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또 두 아들의 눈치를 보며 죽은 막내 아들 강준호의 얘기나 그의 남은 가족의 안부 얘기조차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과 며느리들의 눈에는 슬픔이나 아픔은 없었고 그저 조용히 말 그대로 의무적인 장례를 치렀을 뿐이었습니다. 반면 낙엽이 바람에 흔들리던 오후 장례식장 주차장 쪽 면발치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서연과 검은 원피스에 흰 가디건을 걸친 하은. 두 사람은 멀찍이 떨어진 벤치에 앉아 장례식장을 향해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작게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하은이에요. 그날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산 원피스 정말 예뻤어요. 이제 매일 입고 다닐 거예요. 서연은 그저 아예 등을 조용히 쓸어내릴 뿐이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꼭 지켜보실 거야. 할머니가 그러셨어. 우리 하은이 웃는 얼굴을 봤으니 이제 됐다고. 어머니의 발인이 끝나고 난 후 어머니는 선산의 아버님의 묘에 합장을 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님의 산수가 있는 아래 계단에는 먼저 떠난 남편 준호의 묘가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발인의 참석조차 할 수 없었던 서연과 하은이 산소를 찾았습니다. 먼저 시부모님 산소에 술과 절을 올린 뒤 준호의 산소 앞에서 한참을 하은과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 아빠, 어머니가 29만 원을 하은이에게 주셨어. 어머니가 아주버님들 몰래 그 돈을 모으시면서 가슴 아파하고 하은이를 그리워하셨을 걸 생각하니 너무 눈물이 나. 그리고 아주버님들과 형님이 너무 밉기도 해. 그래도 이젠 잊고 어머니처럼 잘 생각해서 살게. 우리 하은이와 씩씩하게 살 테니까 자기는 여기서 어머니 마보니 마고 잘 지켜보고 도와줘. 서연은 준호의 묘 앞에서 굳은 다짐을 하고 하은과 선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시골 땅은 서연과 하은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고 서연과 하은은 준호가 좋아하던 그곳에 가끔 가서 준호를 그리곤 했었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땅은 원래 대대로 농지로만 쓰이던 땅이었지만 뜻밖에도 구청에서 개발 계획 공고가 붙었습니다. 강북 역세권 개발지구 대상 토지 편입 안내. 땅값은 단 한 달 만에 10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전국의 투자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법무법인의 최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서연은 순자가 남긴 작은 메모 한 장을 가슴에 품은 채 결정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을 헛되지 않게 잘 써서 하은이가 어머니의 뜻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그녀는 지금껏 해온 교사 자격증을 바탕으로 그동안 하은과 생계 유지를 위해 뛰어다녔던 방문교사 일을 그만두고 교육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은이와 함께 직접 설계한 작은 어린이 독서 창의 학원을 작게 시작하였지만 입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하은은 대학에 입학한 순간부터 엄마와 학원에 매달리며 학습 효과가 뛰어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학교와 엄마의 학원 운영을 돕는 일을 병행하며 수많은 정보와 연구로 서연과 하은의 교육 콘텐츠는 많은 인기를 끌었고 하은은 커다란 문구를 학원 입구에 달아놓았습니다. 이곳은 아버지와 할머니가 저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배움은 정성과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걸
저는 가족에게 배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두 번째, 세 번째 지점이 생기며 이제는 전국에 작지만 실속 있는 프랜차이즈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반면 강민수와 강진호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재산 대부분을 부동산 투자와 사업 확장으로 소진했습니다. 거기 진호네 카페에 문 닫았다더라. 민수 형네도 부도 났대. 직원들 월급 못 줘서 형제는 점점 작아진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고 자신들이 버린 이름, 윤서연, 그리고 하은이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가을 오후 잔잔한 바람이 분 어느 날 하은이는 엄마 손을 꼭 잡고 할머니 순자의 산소에 들렀습니다. 하얀 국화를 한 송이 놓고 작은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하은이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4학년이에요. 엄마랑 같이 책방도 열었고요. 사람들이 저보고 행복해 보여요. 그 말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서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어 아직도 봉투에 남겨둔 어머니의 손 글씨를 꺼내 보았습니다. 하은아, 이건 할미가 너한테 주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유산이란다. 그 대신 할미가 세상에서 제일 크게 사랑했던 걸 기억해줘. 너 웃는 얼굴이 내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서연은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 마음 평생 간직할게요.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함은 때로는 시간이 흐른 뒤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희망은 이어지고 사람은 자랍니다. 강하온 선생님, 이번 주도 독서 인증서 나가나요? 맑은 목소리의 아이들이 문을 열고 환한 얼굴로 들어섭니다. 작고 단정한 교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장과 알록달록한 수업 자료들 사이에서 하은이는 따뜻한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이제 그녀는 24살, 서울 3개 지점을 가진 독서 창의 교육 체인의 대표이자 교사입니다. 엄마 서연은 뒤현 사무실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고요. 하은아, 오늘 시콜 분교 쪽 강의는 준비 다 했지? 네, 엄마. 봉투에 담아갈 책 세트도 챙겼어요. 그날 오후 하은이는 어릴 적 할머니가 물려준 땅 인근에 있는 작은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폐교 직전이었던 초등학교에 자신의 수익 일부를 기부해 도서관을 새로 만들고 아이들에게 책과 간식을 후원해 온 지 벌써 3년이 지났죠. 강당에 모인 아이들에게 하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이렇게 자라서 여러분에게 책을 선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박수가 이어졌고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은 조용히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보이시죠? 하은이가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어요. 한편 서울의 작은 아파트 반쯤 내려온 블라인드. 어두운 조명 아래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투자 실패 사업부도 이제는 은퇴도 못한 채 아내와 함께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죠. 며칠 전 둘째 진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형, 하은이 그 아이 요즘 교육재단 하더라. 뉴스에 나왔더라. 웃는 얼굴이 꼭 준호 같더라. 그 말에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겨우 한마디를 남겼죠. 준호 얼굴 몬 지가 벌써 몇십 년이네. 아무도 찾지 않는 가족 단톡방 삭제된 연락처 속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이름만아. 윤서연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우린 너무했어요. 그의 눈가엔 이제서야 찾아온 죄책감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하은이는 분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고개를 지나 할머니 김순자 여사의 산소에 들렀습니다. 손에는 예쁜 손편지와 아이들이 써준 감사편지가 담긴 상자가 들려 있었죠. 할머니 여기 아이들이랑 찍은 사진이에요. 저처럼 힘들었던 아이들이 저랑 책 읽고 친구도 사귀고 이젠 꿈도 생겼대요. 하은이는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준 29만 원이 몰래 주신 그 땅이 결국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빛이 되었어요. 그때 그 봉투 지금도 제 책상 서랍에 있어요. 매일 아침 그걸 보고 시작해요. 그 순간 남은 잎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며 하은이의 무릎에 살포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지금도 도와주고 계신 거죠? 하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졌습니다. 그리고 산소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우 산소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할머니. 그땐 더 많은 아이들의 얘기도 함께 올게요. 사랑은 때로 작고 초라한 봉투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엔 사람 하나를 살리고 또 다른 이의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삶은 오래도록 돌아 우리가 가장 외면했던 이름들과 다시 마주하게 합니다. 그 순간 용서란 말의 진짜 무게가 느껴지고 나지요. 하은이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서연과 함께 퇴근하는 길, 다소 쑥스러운 얼굴로 다가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민수와 강진호 두 형제는 한참 말없이 서 있다가 먼저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아, 정말 너 이렇게 컸구나. 서연이 그 둘을 보자 하은에게 귀속말로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주었습니다. 네, 큰 아버지. 그리고 둘째 큰 아버지.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그래, 그동안 우리가 정말 미안했다. 그 목소리는 힘이 없고 눈빛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장례식 날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날 무슨 표정이었는지 기억 못하실 거예요. 형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깨물 뿐이었죠. 조용히 침묵이 흐르다 하은이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 몰랐어요. 왜 엄마가 눈치를 보고 살았는지, 왜 아빠 이야기를 집안에서 꺼내지 못했는지. 근데 자라면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용서하려고요. 두 남자는 동시에 눈을 들었습니다. 용서해 준다고 네 할머니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분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저를 대하셨거든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두 형제는 하은이 얼굴을 보니 준호와 어머니가 하늘에서 웃을 것 같다며 미안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둘을 보내고 하은과 서연은 집에 도착해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은아, 엄마는 할머니가 참 고맙다.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건 단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야. 누군가의 기도가 널 감싸기 때문이지.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의 삶은 봉투 하나 속에 담길 만큼 작을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은 세상의 어느 유산보다 깊고 넓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은과 서연은 그 마음을 담아 따뜻한 미소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처럼의 휴일, 하은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산소에 인사를 하고 아빠 준호의 산소 앞에 앉았습니다. 하은이는 조심스럽게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메인 앞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언장처럼 남기고 싶은 이야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유산은 작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그 봉투엔 돈보다 더 큰 사랑, 받지 못했던 여인의 진심,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손길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은 잊지 않습니다. 때로는 봉투 하나 속에서도 몇 글자의 손편지에서도 그리고 조용히 남겨진 기도 속에서도 끝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